부산은 여느 날처럼 파도가 잔잔한 여름 아침이었다. 하지만 제 작은 집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조용히 차가운 부엌을 청소하며 떠나셨다. 지영아, 엄마가 멀리 가셨어.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부족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아버지는 눈빛의 아픔을 감추며 말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주하고 용서하고 가족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입니다. 사랑의 발산지이지만 가장 쉽게 깨지는 곳이기도 하다. 한때는 웃음이 넘쳤지만 상처도 많이 받은 가정에서 부산에서 자란 서지영, 35세입니다. 내가 8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셨고 쌓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와 나를 떠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엄마 없이 사는 법을 배웠지만 오래된 상처는 항상 희미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는 사과와 숙죄가 수반된다. 아버지와 제가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무너져도 치유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백고동 소리와 짠 바닷바람 냄새로 항상 붐비는 항구 도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지영입니다. 우리 집은 염도항 인근 작은 동네에 위치해 있는데 구불구불한 골목길에는 어부들의 수다와 낙서투성이의 벽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요란하다. 아버지는 항구의 하역 노동자로 땀이 배어있는 팔과 옷깃을 집에 돌아가도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 오후 아버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신선한 생선들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돌아오셨고 앉아서 외국에서 온 큰 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제 어머니는 가정집의 작은 부엌에서 훌륭한 요리사였습니다. 그녀는 공유할 때마다 온 동네가 아삭아삭할 수 있는 김치 만드는 방법이 있다. 주말마다 엄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쇠고기 수프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우리 가족의 식사는 단지 식사일 뿐 아니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항구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학교 숙제를 상기시켜 주었고 나는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며 이야기를 했다. 나는 감히 학교를 빼먹고 배를 보러 항구로 달려갔기 때문에 혼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발돋움하여 부엌의 작은 창문을 통해 아버지가 신비로운 상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들었다. 명절에는 특히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송편을 준비할 것이다. 엄마는 케이크를 예쁘게 만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저는 재미있는 모양으로 케이크를 짜기 위해 서로 경쟁했지만 항상 어머니에 의해 케이크 같지 않다고 고쳐졌습니다. 그 시절 저희들의 웃음소리는 집집마다 울려 퍼졌고 먼 바다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와 섞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산을 떠나 서울로 출근했지만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으로 마음이 따뜻했다. 부산은 내가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내가 늘 말하는 외모만큼 우리 가족이 평온한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사이의 암묵적인 긴장감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경주 조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리면 아버지가 겪으셨던 무거움이 확연히 드러난다. 작은 언덕에 위치한 조부모님 댁은 가을 열매를 맺는 감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평화롭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지하 파도가 감출 수 없는 풍경이다. 조부모는 까다롭고 특히 외할아버지이다. 그는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은 한만 노동자가 아닌 지식과 지위를 가진 적당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함축적인 그의 말은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를 겨냥했다. 이 집 딸은 어려서부터 힘들었는데 지금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식사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어머니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웃으려고 애쓰셨고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 조용히 내 그릇에 음식을 더 담았다. 한 번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여름에 가족 전체가 경주에 제사를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식사 중에 외할아버지는 갑자기 솔직하게 말했다. 너 같은 아버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지연이를 대하게 보낼 수 있니? 글쎄, 결국 지연이가 너처럼 가로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칼 같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어색함을 분명히 보았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케이블 위에 젓가락을 3개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제발 제 남편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는 이 가족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한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현관에 앉아 계셨다. 나는 몰래 따라갔고 아버지가 베개를 묶고 앉아 여름바람이 어린 별을 통해 불고 있는 아래 들판을 멀거니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버지가 눈물을 닦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 때문에 은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할 때마다 더 많이 울고 아버지는 뭔가를 증명하려는 듯 야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부모님을 방문할 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기억은 항상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왜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그때 나는 사람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과 기대의 차이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비록 많은 욕을 먹었지만 이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기로 선택하셨다. 그것이 제가 그들로부터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해 추석을 잊지 못한다. 그 해에 저는 14살 정도였고 어른들이 항상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른 가을 아침, 우리 가족은 일찍 일어나 송편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가족을 경주의 할머니 댁에 태우기 전에 낡은 차를 치웠다. 명절 분위기는 북적거려야 하는데 이 모든 여행이 항상 긴장으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낡아 빠진 나무 문을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에게 축의금 봉투를 주셨다. 그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말했다. 어머니께 명절 준비를 하시라고 돈을 좀 드리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감사를 받는 대신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이 돈을 어디서 났습니까? 설마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치거나 체면만 차리는 건 아니겠죠?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져서 목구멍에도 뭉클함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이 그저 웃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 때문에 굳어진 그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조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침묵은 단항할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저하니 다른 사람들, 특히 어머니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온 가족을 먹으라고 상기시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인내심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식사 중에 외할아버지는 계속 넌지시 말했다. 올해 내내 변한 게 없을 것 같다. 일꾼은 여전히 노동자일 뿐이다. 지연이 곧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공부하기에 충분한 돈이 될까?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의 자존심을 찌르는 단을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매우 열심히 일했고 매일 늦게 돌아왔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새 가구를 고쳤다. 왜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나요? 담은 즉시 조용해졌다. 저는 그렇게 어른들 앞에서 말한 적이 없고 제가 선을 넘었다는 것도 알아요.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탁자 위에 두드렸고 할머니는 놀라움과 불쾌감으로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하라는 듯이 고개를 살며시 흔들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온 가족을 힘껏 떠맡은 아버지를 지켜낼 수 없을 만큼 작은 내 고통과 무기력함을 분명히 느꼈다. 그날 오후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운전하시고 눈은 먼 곳을 바라보시고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의로하듯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단지 창문을 내다보고 언젠가 아무도 다시는 부모님을 다치게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의 추석은 내게는 더 이상 단합대회가 아니라 어른들이 침묵 속에서 견뎌야 하는 인내와 희생에 대한 교훈이었다. 8살 되던 해, 숨결이 하얀 연기로 변할 정도로 추운 겨울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익숙한 집이 무언가 변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끓이는 미소 스프 냄새도 없고 부엌에서 엄마의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도 없다.
문틈으로 바람소리만 들리고 식탁에 앉은 아버지의 모습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릇들을 조용히 치웠다. 나는 순진하게 물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멀리 가셨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부족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나는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만 알고 작별 인사도 어린 딸에게 포옹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려고 했지만 그때의 나의 작은 마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공허한 느낌에 짓눌려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는 이전보다 일찍 일어나셨고 출근 준비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도 챙겨주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만큼 능숙하지 않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신 닭죽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과는 너무 짜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버지가 많이 여유 있는 것도 보았어요. 매일 저녁 이불 속에 누워 거실 밖에서 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인 가족 사진 한 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 때문인가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인가요? 한 번은 어머니의 서랍을 기적거리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저에게 온 편지가 아니라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서두르고 짧은 글들.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피곤함 속에서 살 수 없다. 지연이를 잘 돌봐주세요. 할 수 있어. 나는 그 편지가 아물지 않은 상처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감히 묻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새삼을 다 짊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도 해야 한다. 그는 항구에서 일하면서 밤에 가구를 수리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경쟁했다. 한 번은 그는 여전히 엔진 오일이 묻은 손으로 책상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것은 아버지와 제가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여성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이다. 가슴이 조여오고 할머니를 껴안고 싶었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는 단지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지연이 여기 있는데 볼래? 아버지가 물으셨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나는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 더 이상 난장판 시키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떠나셨고 이번에는 영원하셨다. 나는 집안에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 감히 나오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나를 꼭 껴안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몸부림쳐온 남자의 오라통이다. 그날부터 저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12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마음의 공허함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웃의 오래된 TV에서 본 TV 드라마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어떤 험담한 조언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다시 연결하는 가는 끈과 같다. 처음으로 나는 매우 짧은 편지를 썼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으면 다시 써주세요. 나는 편지를 낡은 봉투에 몰래 숨겨 책상 모서리에서 찾은 호수로 다시 붙였다. 제가 보낸 주소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집입니다.
몇 가지 지루한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듣기만 했던 곳이죠. 기다릴게요.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나는 문 앞에 있는 오래된 나무 우편함에 눈을 붙이고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열 때마다 안에는 슈퍼마켓에서 온 광고 편지나 전기요금 청구서만 있을 뿐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전혀 없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후의 편지들은 더 길고 더 상세하며 또한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지칠 때까지 일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아껴야 했던 생일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작은 문학상을 받았을 때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모든 편지는 마치 허무로 사라지는 것 같았고 답장을 결코 받지 못했다. 한 번은 제가 14살 때 여름쯤에 저는 더 멀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한 친구 혜진에게 대구시에 있는 가족 지인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키웠다. 편지를 한 통 더 썼는데 이번에는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혜진이 엄마 손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편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엄마, 어디 사는지 알았어요.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엄마가 아직도 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면 몇 줄만 쓰면 괜찮아. 2주 후에 혜진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닫기를 거부했다. 내가 많은 희망을 걸었던 편지를 보니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로 선택하셨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엄마가 사준 오래된 장난감을 부수고 심지어 아버지가 앨범에 간직하고 있는 가족 사진 몇 장을 찢었다. 그러나 점차 그 분노는 채워질 수 없는 가슴 깊은 공간처럼 공허함을 위한 자리를 양보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다가 옷장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발견했다. 첫날 저를 유치원에 데려갔을 때 눈물을 닦기 위해 쓰셨던 어머니의 수건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했다. 하지만 우는 대신 죽기만 했다. 그날부터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점점 아파진다. 나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오지 않는 회신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저는 제 가족이 저와 아버지 밖에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했고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내가 영원히 만질 수 없는 기억의 일부가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민호를 만난 것은 23살 가을 어느 날, 단톤이 한강을 따라 난 통로를 가득 메운 어느 날이었다. 당시 나는 서울의 한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었고, 건설 엔지니어인 민호는 사무실에 와서 프로젝트 발표를 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매력적인 외모의 타입은 아니지만 그의 침착함과 자상함이 내 주의를 끌었다. 처음 대화하는 날, 민호는 웃으며 죄다 실수로 제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때 손수건을 건네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커피는 괜찮지만 오늘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슬프셨다면 유감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점점 친해졌다. 민호는 내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 그는 너무 미사여구를 하지는 않지만 항상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이 전통 한지 만드는 가정에서 자랐던 전주에 있는 가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한 번은 그가 나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그의 어머니는 지역의 유명한 비빔밥으로 나를 반겼고 그의 아버지는 나에게 수제 한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민호가 청혼했을 때 영화처럼 장미와 촛불로 화려한 청혼은 아니었다. 그 대신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서울 근교의 작은 식당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 주며 말했다. 지영아, 나는 너에게 완벽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을 약속할게. 내 아내가 되는 것에 동의해.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단순하고 진실된 행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교회로 통하는 길 전체에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에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예배단이 들어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기억한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통해 감동을 느꼈고 손은 일 때문에 병들었지만 지금은 행복으로 떨고 있다. 결혼식 피우연에서 아버지는 일어나서 축배를 들고 한마디만 했다. 지영아, 행복하게 살아라. 당신의 미소를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두지 마세요. 그게 내가 제일 바라는 거야. 그 말은 충고와 같았지만 오랜 세월을 짊어진 아버지를 위한 해탈이기도 했다. 지금 민호가 대신 저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결혼 생활이 평화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1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오랜 친구를 돕기 위해 항구에서 일하셨을 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나와 민호는 즉시 달려갔다. 나는 아버지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의사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한때 강했던 나의 아버지는 이제 그가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나약함을 직면했다. 하지만 민호야말로 나의 버팀목이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은 내 남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혼자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 민호는 내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해 잠시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는 나를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절망을 극복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부담스러웠던 아버지는 민호가 매일같이 물리치료를 인내심을 갖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버지가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점하라는 말은 나를 위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민호와 함께 저는 제 미소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불씨가 될 사랑과 끈기 더 있는 새로운 가족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 내 전화벨이 울렸다. 닷줄 끝에서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는 그가 자전거를 타고 항구 근처의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트럭에 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손발이 약해져서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병원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었다. 도착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경산에 누워 참백한 얼굴, 붕대 감은 다리, 기계와 심장 박동 감시기에 차가운 빛 소리가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의사는 아버지의 척추뼈가 심하게 손상돼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하면서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세상이 발밑으로 무너지는 줄만 알았다. 병원에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은 후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휠체어를 타야 했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다.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고 심지어 아버지를 위해 밤을 주선했고 의료용 침대와 전동 휠체어 등 보조 장비도 샀다. 초창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강인하고 불굴의 남자였던 제 아버지는 이제 제게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고 젓가락질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나는 매일 저녁 아버지의 밥비료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심지어 감각을 잃은 다리를 주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앞에서 불평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아버지가 침대에 앉도록 돕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말했다. 지영아, 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게 행운이에요. 매일 널 볼 수 있는 건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그 말이 나를 뭉클하게 했다. 아버지는 항상 그랬고 누구보다 더 많이 고통받고 계시지만 저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용한 것은 아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에게 먹이를 드리던 중 아버지께서 실수로 뜨거운 국그릇을 자기 발에 쏟으셨습니다. 서둘러 행주를 가지러 달려갔지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고 눈시울을 붉히며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지영씨, 아버지가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마 더 쉽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누군가에게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빠는 짐이 아니야. 아빠는 내 가족이야. 내가 노력하는 이유지.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아버지를 네 개의 답답한 격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더 많이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집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벽돌로 포장된 작은 길과 그늘진 은행나무가 우거진 곳이었다. 아버지는 거기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호수 옆에 멈춰 섰을 때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외손자를 매일 데리고 놀았을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호와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버지를 돌보느라 바쁘고 부분적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그가 저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 것을 꿈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하루가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 되었다. 아버지는 걷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나에 대한 인내심과 사랑을 절대 잃지 않으셨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가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 12년 후 저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운명은 저를 다시 한번 심연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민호는 정기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흔히 볼 수 있는 따뜻한 미소 대신 참백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눈을 피해 정면의 시선을 피하며 짧은 한마디만 했다. 그는 암에 걸렸다. 지영, 벌써 마지막이야. 내 주변의 모든 세계가 그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민호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 끔찍한 겸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3개월,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민호의 말년은 짧고도 무거운 시간이었다. 나는 그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아버지는 휠체어에 타고 있는 약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나를 격려하려고 노력했다. 매일 저녁 민호의 겸산 옆에 앉아 피곤과 고통 속에 잠든 그를 보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녹초가 든 것 같았을 때 그는 내 손을 잡았고 속삭이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잘 돌봐주세요. 할아버지의 미소에서 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날 떠나보내지 마. 내 맘이 무거워. 다음 날 아침에 민호가 눈 감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나는 그를 떼어안았고 울지 않았고 가슴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공허함만 느꼈다. 민호의 장례식 날 우리의 작은 집은 흰 국화꽃 향기로 가득 찼다. 그의 친구, 동료들이 방문해서 모두 민호의 친절과 인내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군중이 사라졌을 때 저와 아버지만이 남았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정말 직면했습니다. 민호가 나간 뒤 집은 초 단위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나는 일에 뛰어들어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했지만 집에 올 때마다 외로움이 갉아먹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을 통해 그가 똑같이 속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종종 창가 휠체어에 앉아 말없이 밖을 내다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찬 밥그릇과 함께 조용히 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영아, 너는 그렇게 영원히 힘쓸 필요가 없어. 민호가 울었어요. 아빠 미소로부터 힘을 찾을 거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살아야 한다. 그 말들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고 나를 뒤덮인 슬픔에서 깨웠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서 내가 어린 시절 내내 의지했던 불굴의 것을 보았다. 그리고 민호를 실망시킬 수도 아버지를 불안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신선한 공기를 즐기기 위해 아버지를 집 근처 공원에 데리고 간다. 나는 아버지를 돌보는 데 집중했지만 동시에 사소한 즐거움에도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예전 사진첩을 살펴봤고
우리는 민호가 결혼식에서 재롱을 부리는 사진이나 아버지가 재다 만든 찌그러진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떠났지만 사랑과 그가 남긴 말은 항상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삶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나 민호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퇴근 후 막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우편함에 편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봉투에는 보낸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내 이름만이 내가 혼동할 수 없는 친숙한 필체로 그것을 바로잡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글씨였다. 내 심장이 멎었고 그 편지는 내가 오랫동안 숨기려 했던 과거의 조각 같았다. 편지에 어머니는 나를 만나고 싶다고 썼다. 약속 장소는 친구들과 몇 번 들른 저기 있는 서울 중심가의 작은 카페였다. 엄마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간단히 나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손에 편지를 들고 앉아 분노, 상처,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저는 할머니 없이 사는 법을 배웠고 왜 할머니가 나타났을까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가, 지엄아. 그녀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후회를 품지 마라. 아버지의 충고가 나로 하여금 밤새도록 생각하게 했다. 결국 저는 약속이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대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나는 정각의 카페에 도착했다. 방구석에 앉아있는 할머니, 내 기억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중년 여인. 제가 다다다자 어머니는 몰려다보시더니 곧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영이라고 그녀는 내가 더 크게 말하면 사라질까 봐 두려운 듯 조용히 불렀다. 나는 앉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청백한 얼굴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틀렸어, 지영아. 엄마는 나에게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너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을 뿐 내가 표현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어머니는 계속. 그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약해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힘든 삶으로부터 압력을 참을 수 없다. 엄마가 맞서지 않고 도망가기로 선택한 건 잘못이었어. 그 말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7년도만 참아왔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입을 삐죽거렸다. 그러면 왜 이제? 왜 내가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아닌가? 아버지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때, 내가 편지를 쓸 때, 내가 속절없이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엄마는 어디에 있니? 어머니는 얼굴을 북숙여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나에게 주었다. 이것들은 내가 보낸 편지들이다. 엄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대답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노트를 펴서 나의 친숙한 글고 편지 하나하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를 보았다.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했지만 나는 참았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에 엄마는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보상할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떠나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말이 나를 조용하게 했다. 저는 제 감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고통, 분노, 연민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나 자신도 내 목소리를 깨닫지 못하는 태평하게 말했다. 엄마가 속죄하고 싶으면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하세요. 그는 어머니가 떠날 때 모든 것을 짊어진 사람이다. 엄마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후회한다는 걸 증명해봐. 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남겨두고 카페를 떠났다. 거리로 나섰을 때 가을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우수수 떨어지는 단풍잎을 쓸어내렸다. 내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만남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려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질문에 카페의 공간은 이미 굳어버린 것 같았다.
창밖에는 늦가을 바람에도 단풍잎들이 살랑살랑 떨어지지만 내부는 공기가 답답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두 손을 탁자 위에 뻗춘다. 엄마는 가난한 생활에 지쳤어요. 라고 엄마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지만 그분과의 삶은 탈출구가 없는 악순환이죠. 매일 어머니는 빚, 조부모의 비판, 자신의 무기력함 사이에 갇혀있는 자신을 볼 뿐이다. 그리고 한 영이 그 사람은 돈이나 소박한 답 걱정 없이 더 나은 삶을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아빠랑 나 빼고 다른 사람 따라갔단 말이야? 나는 물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이 깊게 패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틀렸어, 지엄아.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어머니가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엄마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돌아가고 싶을 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렵고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엄마는 계속 숨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의 고백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나는 아무것도 매달릴 것이 없는 깊은 구렁텅이로 내몰린 기분이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와 저를 떠나신 이유는 삶의 압박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이루신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갈 용기가 없다고 생각해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 어머니는 그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가능한 한 평범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울기만 했다. 나를 낳았지만 아버지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내 앞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졌다. 나는 오늘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다. 고 엄마가 딸꾹질하며 말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 후회를 무덤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엄아, 엄마가 애원해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줘라. 2번 다시 떠나고 싶지 않아. 이런 말 안 하고. 엄마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다.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모두 목이 메는 것 같다. 나는 일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침착하게 말했다. 기회는 엄마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마가 속죄하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이 사과가 필요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카페를 떠나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산란한 찬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저는 제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중 일부는 여전히 그 여자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녀가 정말로 바뀌기를 은근히 바랬다. 마지막 만남은 아니지만 이 상처를 극복하려면 양측의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또한 때때로 고통에 직면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과거의 파편에서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어머니는 카페에서 만난 이후 우리 생활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답답했다. 할머니가 집문을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어색한 모습을 본다. 그는 한마디도 나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옛날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도와서 속죄하려고 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아버지가 맛있다고 했던 매운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테이블로 옮길 때 아버지는 잠시 쳐다보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난 더 이상 매운 거 안 먹어. 저는 그 짧은 대답이 단지 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상기시켜준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삶은 변했고 그 오래된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예전처럼 너무 긴장하지 않고 아버지는 갑자기 멈췄다. 나는 그가 손을 가슴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청백했다.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저는 당황해서 달려왔지만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숨을 쉬며 책상에 쓰러졌다. 나는 소리쳐 어머니를 불렀다. 우리 둘은 공황 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가는 길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다 병원 정문에 막 도착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 의사는 아버지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엄마와 나를 의자에 앉히고 기다렸다. 그때 내 안에 모든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돌아섰고 목이 메었지만 화가 가득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야. 엄마가 도와주는 것 같아 엄마는 더 나빠질 뿐이야.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를 볼 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지영아, 엄마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나는 너희 아버지가 숨기려고 했던 상처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시 떠나면 어머니는 결코 잘못을 만회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머물면 엄마는 내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킬까 봐 두려워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계속 숨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말이 나를 조용하게 했다. 저는 제 감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분노, 실망, 혹은 약간의 동정심 말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응급실에서 상아를 걸고 있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의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잠시 안점을 찾았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 나는 병실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과 마른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방 구석에 서서 조용히 울었고 손은 항상 들고 다니는 손수건에 매달렸다. 그날 저는 어머니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더라도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치유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녀가 진정으로 속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약한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버지, 아들, 어머니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힘내셔야 돼요. 아직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는 병실 창문으로 옅은 햇빛이 들어오던 어느 겨울 아침을 수술 후 깨어났다. 나와 어머니는 모두 침대 옆에 있었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죽박죽이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호흡이 약했지만 눈빛은 생각보다 밝았다. 그는 나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위안이 되고 수년 동안 마음에 간직해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지영이라고 그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그는 간단히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나는 고통받았지만 아이가 이 고통을 영원히 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용서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아버지의 말은 짧지만 내 마음의 얼음을 지우는 불길과도 같았다. 나는 울음을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목이 메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부끄러움과 후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애쓰던 그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의 관대함에 작고 연약하다. 그 후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큰 죄를 속죄하거나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 더 이상 떠나지 마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족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냥 충분해. 그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지만 고통이 아니라 각성이었다. 나는 그동안 오래된 상처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은 분노나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와 사람을 위한 장소이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의 품에서 연약함을 느꼈지만 항상 의지했던 불굴의 것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잠시 동안 조용히 서 계셨고 걸어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딸꾹질하면서 말씀하셨다. 지영아, 엄마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 있고 싶어.
너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로 완벽해지지는 않았다. 금이 간 가족의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버지를 더 돌볼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나는 가족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일에 집중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종종 농담을 했다. 우리 가족이 이상해. 흰머리가 나면서까지 같이 사는 법을 알아채는 거야? 저녁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때때로 차를 마시고 오래된 영화를 보기 위해서이다. 한 번은 엄마가 제가 본 적이 없는 옛날부터 가족 앨범을 냈습니다. 내가 1살 때 엄마가 나를 안고 있는 사진 중에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보니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분노하고 비난하고 고통에 빠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늦게라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되찾고 치유하고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기회가 있다. 저는 친밀감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 불완전함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온한 나날은 아직 멀었지만 나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 이 가족에서 사랑과 관용은 결국 돌아갈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창문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바깥 공기가 차가운 겨울 저녁이었는데 우리의 작은 부엌은 유난히 따뜻했다. 어머니는 지난 몇 달 동안 친숙한 이미지인 아버지에게 죽을 먹이고 계시지만 오늘 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제가 2년 전 생일에 뜨개질해 주신 낡은 스웨터를 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앉아 뜨거운 죽 한 숟갈씩 가볍게 떠서 식힌 다음 아버지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행동은 느리고 상냥해서 죽을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할 때마다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죽이 입에 맞을까요? 엄마가 약간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적당히 감사합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마음이 뒤숭숭한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예전에 저는 우리 가족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의 등장은 오래된 상처를 되살릴 뿐이며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광경을 보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족이 아무리 깨져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안 계신 날, 아버지가 힘들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걱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셨던 지난 세월을 회상할 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편지도 답장되지 않았다. 그 기억들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짐이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다시 쓰고 있는 이야기의 조각일 뿐인 것 같다. 갑자기 엄마가 나를 불렀다. 지영씨, 와서 아버지 옆에 앉으세요. 우리 셋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의자를 끌어당겼다. 어머니는 죽 그릇을 옆으로 밀치고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내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일어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근데 엄마가 말하고 싶은 게 엄마는 다시는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눈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나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느리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씨, 아버지는 항상 가족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가족을 수년 동안 유지해 왔으며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어머님이 준비가 되셨다면 어머님께도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은 나를 더 안심시켰지만 감동적이기도 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후회뿐만 아니라 결단력이 있음을 보았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솔직한 결심이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주무실 때 저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수건을 들고 식기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다 용서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어. 아빠를 위해.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슬프고도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엄아. 기회만 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가족이 해체되더라도 우리 각자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머니는 집 주변의 언덕에 살구꽃이 피기 시작한 이른 봄날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다. 이미 비좁은 작은 아파트는 이제 더 좁아졌지만 분위기는 예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존재가 나를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수년도만 짓눌려온 혼란스러운 감정들에 직면할 기회를 갖도록 그녀를 돌아오게 한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는 곧 아버지의 주된 단경인이 되셨고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잘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책임이었습니다. 모든 식사, 모든 알약, 더 이상 아버지의 감각이 없는 다리를 마사지할 때마다 어머니는 꼼꼼하고 인내심 있게 하신다. 어느 날 저녁, 담요를 더 드리러 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옛 추억을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주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항구의 전박해 있는 대를 열심히 바라보기만 했다. 이 남자는 내다본 사람 중 가장 지루한 사람임에 틀림없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고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대답할 만큼 충분히 분명했다. 할머니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물어봐요. 다시는 할머니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문 밖에 서서 서로를 다치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옛 친구처럼 웃을 수 있게 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점차적으로 엄마는 아빠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옛날 레시피대로 집 청소를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옷을 정리하는 동안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지영아, 엄마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적어도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엄마는 더 이상 과거의 엄마만이 아니라 너의 현재와 미래의 엄마가 되고 싶어. 그 말이 나를 눈물나게 했다. 저는 어머니가 여전히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거리를 두지 않고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방에 앉아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벚꽃을 보러 나가고 싶냐고 물었고 그런 초대를 거절하곤 했던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만약 할머니가 휠체어를 밀면 나는 간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외출한 것은 아주 오래 후 처음이었다. 벚꽃 아래에서 나는 아빠의 휠체어를 밀었고 부모님은 옆에 가셨고 사소한 이야기로 웃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충분히 안심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의 파편들은 비록 완전히 원래대로 합쳐지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새로운 위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은 듯이 크게 웃고 저는 제 가족이 아무리 많은 고통을 겪어도 여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리고 매일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하루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사랑이 아무리 깨져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